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뒤집어 놔야겠다. 반갑습니다. 어제 두통이 너무 심해갖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쉬었는데 오늘도 두통이 여전히 있네요. 몸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소식부터 해서 오늘까지 있었던 소식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리프사의 애쉬가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얘기를 또 꺼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이거 바꿀게요 좀. 왜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그 밖에 소식들 볼 건데 태국에 리플랜 멤버가 추가됐는데요. 네, 그거 역시도 좀 디테일하게 관련 뉴스들 예전에 지난 소식들 중에 이번에 태국에 이 새롭게 리플랜 멤버로 공식으로 들어온 그 금융기관, 사실 금융기관이라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약간 막 엄청난 펀드사 또는 은행 이런 걸 떠올리기 십상인데요. 그냥 핀테크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MTO라고 이제 송금 전문 업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그 예전에도 얘네랑 관련된 뉴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소식과 여러분들이 반년 이상 지난 소식들, 관련 있는 소식들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마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밖의 소식들 함께 살펴볼 거고요. 2부 때는 역시나 평소 때와 같이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할게요. 봅시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디몬이라고 태국에 있는 이제 업체거든요. 여기입니다. 태국에 있는 핀테크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요 홈페이지. 그래서 디모니의 줄임말, 디모니 해갖고 DM 해갖고 넥스트라고 해놨죠. 서비스 이름도 참 뭐라 해야 될까요? 직관적으로 해놨는데 보면은 다음 날까지 바로 송금이 된다고 해서 DM 넥스트라고 이름을 한 것 같아요. 장명을. 자, 어쨌든 요 업체거든요. 태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송금 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디몬이라는 태국에 있는 업체가 이제 공식적으로 리플랜 멤버가 됐다는 소식을 오늘 알려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앞에 부분은 뭐 대충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태국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리플랜 멤버로 들어왔다고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신 것처럼 시암은행이 태국이잖아요. 그래서 시암은행은 이미 예전부터 리플랜 멤버였기 때문에 시암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핀테크 업체가 태국에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얘기와 이제 리플랜 멤버 300개 넘는 네트워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모니가 리플렛을 이미 쓰고 있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외국에서 태국으로 들어오는 이게 좀 중요합니다. 현재는 리플렛을 쓰긴 쓰는데 아웃바운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태국에서 왜 이렇게 막 날필이 되지? 태국에서 해외. 이거는 아직 아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렛 쓰긴 하는데 해외에서 태국으로 들어오는 거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플렛 멤버들이 있는 나라겠죠, 당연히. 보시면은 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랜 멤버 있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그 다음 문단은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라 굳이 막 디테일하게 볼 필요 없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디모니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태국에 있는 모든 은행 계좌들 있죠. 그걸 통해서 같은 날에 세틀먼트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플렛 사용하게 돼서 이제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 차후 예정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포스트 페이즈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 페이즈,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태국에서 아웃바운드로 해외로 뭐 일본이나 한국 이런데 송금하는 거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뒤에는 이제 또 그 마커스 트리처의 인용 문구예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뭐를 살펴볼 거냐면요, 이 디몬이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두 가지의 특징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분명히 보일 텐데 안 보일 리가 없을 텐데요. 옛날 기사 봐야 되거든요. 테스트? 이거다, 옛날 기사. 자, 요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6월이에요. 요거 작년 6월입니다. 정말 오래됐어요. 작년 6월에 어떤 게 발견됐냐면 디모니와 관련된 테스트 코드가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노출이 됐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주소 보이시죠? 리플닷컴인데 보면 앞에 그 서브 도메인 이름이 dimony.xc test.i.ripple.com 해갖고 이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게 공개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추정컨대 당시에도 얘기됐던 건데 XC가 아마 엑스커런트의 줄임말 에크넘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엑스커런트 테스트하는 의미로 이렇게 서브 도메인 달고 앞에는 업체명 달고 디모니. 당시 작년 6월이에요. 작년 6월에 이게 우연치 않게 노출이 됐었는데 이걸로 봐 오늘 공개된 내용과 이제 결합을 해서 생각해보면은 이미 작년 6월부터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리플레이. 그리고 오늘 파트너십이 공식으로 공개될 때 얘기됐지만 이미 쓰고 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뭐 리아라던가 다른 파트너십들 공개될 때는 앞으로 이제 적용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공개된 것도 많았거든요. 계약은 해놓고 실제로 이제 리플레이 멤버가 되기 위한 그 통합 구현은 아직 안 된 상태로 공개된 적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거는 소식이 다른 게 이미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작년 6월에 이미 테스트를 하고 있었고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적용돼서 쓰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이 머니그램과 디모니가 진작부터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어요. 어디 나와 있냐? 보시면 디모니에서 이제 디모니에서 자꾸 뭐가 뜨네요. 디모니에서 이제 머니그램으로 송금하는 거 관련된 거 이제 이 막 상품도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니그램과 진작부터 같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결코 무관해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ODL 쓰려면은 상대 카운터파티랑 계약도 따로 맺어야 돼요. 뭐 환율 문제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계약 사항들을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머니그램이 뭐 새로운 국가에 ODL 통로 열렸다고 해서 바로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 예를 들면 태국이 이제 ODL 사용 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본인들 ODL을 통해서 송금을 할 건 받아줄 게 필요하잖아요. 직접 머니그램이 거기 지사를 차리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파트너 업체를 통해서 이제 ODL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ODL 통해서. 그런 방식이 가능할 텐데 이미 이런 식으로 파트너와 관계에 있는 금융업체가 있다는 건 상당히 머니그램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걸로 보이죠. 그리고 한 가지는 또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은행 중에 지금 ODL을 쓰는 업체가 많이 있지 않아요. ODL 쓰는 업체 거진 없거든요. 페루에 인터뱅크라고 공개된 게 있었죠. 규모는 우리나라에서 한 부산은행보단 적었어요. 부산은행보단 작고
어쨌든 막 타이틀 이렇게 달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대구은행, 부산은행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지역명을 달고 있는 은행들, 그쪽과 자산 규모가 비슷한 급이었거든요. 페루에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그 이름도 이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어디죠? 유럽 쪽, 영국에 있는 은행인데 이름도 생각 잘 안 나요. 잊어버렸어. 예, 이름 뭐죠?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예, 어쨌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조그만 은행이죠. 예. 사실상 그래서 요거는 규모가 워낙 작아갖고 요거는 배제해도 상관없을 정도인데, 뭐 은행 사실 하나고 공개는 됐지만 얘네가 어느 정도 규모를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에 빠진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은행들, ODL 쓰는 은행들을 고려해 볼 때는 사실 없는 거나 다름없는 상태고, 현재로서는 공개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얘기는 즉슨 반증하는 게 사실 핀테크 업체들이 ODL 접근하기 훨씬 좋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핀테크 업체들이 은행과 다르게 재무적으로, 첫 번째 재무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겠죠. 이미 은행들은 송금을 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이미 프리펀딩을 해놨습니다. 각 은행보다 상황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차이 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존부터 이제 기업들 대금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송금을 위해서도 프리펀딩을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는 재무적인 여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핀테크 업체는 자산이 그렇게 은행처럼 풍부하지 않거든요. 돈이 묶여야 되는데 핀테크 업체한테 그럴 정도의 여유는 대부분 없겠죠. 물론 이제 머니그램이나 웨스턴 유니언 같은 급이 다른 애들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급이 없는 애들은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ODL을 장점을 부각시킬 때 그 얘기를 하죠. 프리펀딩이 필요 없다. 그게 이런 핀테크 업체들, 은행이 아닌 작은 업체들한테는 강점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설명드린 이런 여건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규제 문제. 규제가 클리어하게 불법이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죠. 핀테크 업체고 은행이고 둘 다 못 쓸 텐데, 애매한 국가들 되게 많아요. 애매한 국가들 많은데, 그런 나라에서는 오히려 핀테크 업체들이 샌드박스라던가 또는 기타의 방법들로 약간 더 은행보다는 널널한 규제를 받는 핀테크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되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무래도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볼 때 실제로 ODL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이 다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또는 MT 업체, 핀테크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리프사가 굳이 저걸 강조하는 것 또한 지금 맥락의 얘기랑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을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더군다나 태국의 5대 거래소 공개됐죠. 비트컵이라고. 얼마 전에 공개돼 있죠. 그래서 디모니가 은행이 아닌 첫 번째 태국에서 리플렛 멤버라고 강조하는 부분도 앞으로 5대 사용이 아마 태국이 강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인데, 쓰게 됐을 때 디모니가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황상, 그리고 실제로 리프사가 디모니 파트너십 공개할 때 굳이 강조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은 진짜 리플렛 멤버들을 이제 5대 사용 구간 늘려준다고 리프사가 작년 말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직 올해 1분기가 끝나가는데도 추가되는 구간은 여전히 없죠. 브라질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 브라질도 아직 오픈 안 됐고, 상당히 좀 느려지는 분위기가 나요. 기대와는 다르게 1분기 때는 당연히 브라질 추가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진행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늦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 느린 거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디모니 소식들은 이런 것들을 함께 체크할 수 있고요. 다음 소식. 자, 다음 소식은 이제 그 UBRI라고 해갖고 리프사가 지금 생태계에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 각국에 있는 저명한 대학교들의 이런 리서치, 연구 관련된 자금들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대학교들의 프로젝트도 맡기고요. 두 가지 효과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하는 이 전공 학생들을 통해서 뭔가 본인들 XIP라던가 또는 본인들이 만든 이
IRP 같은 프로토콜들의 뭐 취약점이라던가 개선점을 찾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본인들 산하게 본인들의 그런 인지도 높일 수도 있고 동시에 영향력을 넓힐 수도 있겠죠. 마치 그거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 같은 데도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위해 하는 사업들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장학금 사업 같은 거. 그거 왜 하죠? 앞으로 미래의 인재가 될 수도 있는 친구들을 본인들 회사 삼성의 이미지를 높이면서 동시에 실제로 걔네들이 능력을 키워갖고 우리 회사에 헌신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그런 거를 장학금을 주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투자죠. 그 같은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UBRI 통해 갖고 지금 보시는 교수는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교수예요. 그래서 글을 남겼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새로운 정보라기보다는 이제 대학교 입장에서 생각하는 리플사의 블록체인 관련된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부분은 뭐 대충 한번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아니까. 중간에 이제 재밌는 거는 요런 것들도 고려하고 있다는 게 참 재밌었습니다. 영지식증명이라고 해갖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예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보통 예를 드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동굴이 있으면은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는 동굴의 길을 알아요. 근데 B는 모른단 말이에요. B는 몰라요. 이랬을 때 요런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가 입구라고 하면은 여기가 막혀있다고 합시다. 얘 뭐 키도 갖고 있다고 해야 되나? 키도 갖고 있다고 하죠. 길도 알고. 그러면은 B는 길을 모르고 키도 없어요. A한테 증명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알리지 않고. 그래서 A가 너 진짜 길도 알고 나는 중간에 막혀있는데도 열 수 있는 키를 안다. 키를 보여주지 않고 이제 여기 들어가서 증명을 하는 거죠. 만약에 오른쪽으로 들어갔으면은 나중에 반대로 나오면은 이게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A가 B한테 뭐 키를 주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들어갔을 땐 여기 열고 반대로 나오면은 역시 증명이 되니까 B가 이걸 통해서 얘가 길도 알고 중간에 막혀있는데도 열 줄 아는구나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실제 세계에서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로그인 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은 네이버 로그인할 때 어떻게 하죠? 여기에 정보를 다 입력을 해요. 여기에 정보를 다 입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로그인 돼 있으니까 그런데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다가 A, B, C, D 입력하고 패스워드도 따다다다 입력을 해요. 그러면 로그인 누르는 순간에 여러분들 입력한 패스워드 정보 아이디가 다음 쪽 서버로 갑니다. 사실상 다음이 이거를 따로 악의적으로 저장을 하면 여러분들의 계정 정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이 맘만 먹으면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구글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정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로그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얘네들이 악독한 마음만 먹으면 헛짓거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영지식 증명 같은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입증해야 될 단계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한테 불러주지 않고 내가 이거를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걸 아까 제가 동굴길 비유한 것처럼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에 대한 논의가 원래 영시식 증명이 원래도 존재했던 건데 이제 블록체인 세계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이 글에서도 나오는데 퍼블릭 블록체인이면 뭐가 문제인가요, 여러분들? 뭐가 문제죠? 단서들을 조회할 수 있잖아요. 단서들. 예를 들면은 내가 A란 계정 갖고 있어요. 근데 자꾸 막 예를 들어 업비트를 써. 업비트에다가 주고받거니 해. 막 주고받거니 해요. 계속. 업비트 뭐 태그가 내 계정 태그가 뭐 1, 2, 3, 4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막 출금했다 입금했다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근데 퍼블릭 블록체인이니까 이 구간이 조회가 된단 말이죠. 그럼 퍼블릭 블록체인 XRP도 그렇고 다른 것도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업비트는 바로 알 수 있죠. 왜냐면 KYC 했잖아. 1, 2, 3, 4 태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막 이게 홍길동이다. 그러면은
XRP 레저상에 있는 A 계정 홍길동 계정인 걸 알잖아요. 최소한 홍길동이랑 뭔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의 계정이다. 이거 바로 알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밖에서도 자꾸 감시하다 보면은 이것과 관련된 이 업비트 1234 태그와 A 계정이 아마 동일일 가능성이 크다. 이것까지는 반드시 알 수 있고 나중에 단서가 더 붙으면은 누군지도 식별이 가능하겠죠. 그죠? 네,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까 같은 지식 증명 같은 거를 자꾸 개발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드는 생각들을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리프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 리프사는 도대체 이거 갖다 뭐 하겠다는 거지? XRP 레저를 마치 모네로 또 뭐 있죠? G캐시 또 뭐 있죠? 대시 이런 돈 세탁하기 좋은 익명성이 되게 보장되는 암호화폐처럼 탈바꿈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리프사는 여기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그동안에 해왔던 얘기가 있고 여러 가지 이들이 만든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측면의 의미겠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리프사가 최초 시도가 뭐였었죠? 은행들한테 게이트웨이를 운영하라고 했어요. 덱스를 운영을 거죠. 그러니까 XRP 레저상에 계정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분산거래소를 운영해라. 그리고 고객들은 오늘날 그 비트스탬프나 게이트허브처럼 계정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거래를 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했죠. 그래서 이게 아까 also known 이거 아카 에크넘 줄여서 하는 거죠. 아카라고 읽나? 외국 사람도? 모르겠네. 갑자기 이게 궁금해졌는데 외국 사람도 아카라고 읽나? 그것까지 모르겠네요. 같은 걸로 이제 이런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 거죠. 리플 게이트웨이. 이거 운영하라고 한 건데 은행에서 반대한 이유가 뭐죠? 두 가지 이유였잖아요. 프라이버시. 아까 얘기한 프라이버시 문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 그리고 규제 문제. 요것 때문에 반대했었잖아요. 근데 2번이 클리어졌을 때 1번은 해결 못 하잖아요. 지금 그대로 써버리면 퍼블릭 블록체인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측면들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ILP도 마찬가지고요. ILP 지금 이 피아트 법정화폐 유동성 어디에서 만들어주고 있죠? 두 군데가 만들어주고 있죠. 스트롱홀드. 이거는 스텔라루멘의 파트너, 그죠? 두 번째는 어디죠? 게이트허브. 여기서 달러쌍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ILP 관련돼서 웹 모네타이제이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국 역추적해서 개인의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주기에 이런 부분 연구하는 거고 이런 부분을 활용할 생각이 있는 겁니다. 뭐 아까 본 것처럼 뭐 익명성 이용해갖고 다크 코인이 되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 부분만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정리를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쭉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하게도 안 봐도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냥 패스하고 싶은 분들은 패스. 근데 디테일한 내용이 다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 저 이거 몰랐어요. 이 여성분 요분이 이제 랜디라는 분이 트윗을 올렸거든요. 트윗을 올렸는데 아까 보시면은 애쉬가 이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이 여성분과. 그래서 막 이런 말도 남겼죠. 애쉬가 리프사에서 이제 이 블록체인계의 아마존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본인들을 그렇게 여긴다는 의미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참 듣기 좋은 얘기들을 해줬는데 몇 가지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랜디라는 이 여성분이 여러분들 저는 진짜 몰랐어요.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알았는데 이 사람이랑 남매래요. 이 양반이랑 남매래요. 페이스북 CEO 이 양반. 아까 저 여성분이 남매래요. 둘이.
형제관계랍니다. 좀 몰랐어요. 자, 어쨌든 이런 양반 여성분이랑 인터뷰했는데 애쉬가 이제 또 듣기 좋은 선동질 한번 해줬고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리프사가 이제 블록체인계 아마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한 거 있지만 잡다구니는 다 뺄게요. 우리가 이미 잘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은 빼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만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인데 본인 생각에는 앞으로 다음 2년 안에 테이킹 오프 한대요. 리플사가 리플사가 테이킹 오프 한대요. 그 테이크 오프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뭔가 이륙하는 느낌?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느낌을 담은 얘기거든요. 아까 find라는 것도 보통 우리가 뭐 I find you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할 때 뭔가 찾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건 너무 우리나라 한국식으로 직역을 한 거고, 사실 find라는 것도 모르는 거를 알게 된다의 의미가 되게 강해요. find가. 그래서 뭐 how do you find 뭐 in this travel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번 여행 어땠어요? 뭐 이번 여행에서 어떻게 찾았니? 뭐 이렇게 직역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ind도 약간 모르는 거를 뭔가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어떻게 모르는 거를 뭐 이렇게 알게 됐냐, 뭐 이런 직역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진짜 이제 외국인이 영어로 했을 때 의미는 이번 여행 어땠어? 약간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영어가 약간 직역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좀 풀어서 얘기해야지 우리나라 말의 의미에 좀 가깝게 연결이 되는 애들이 있는데 테이크 오프도 약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푹 날아가는 그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안에 리프사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실생활용으로 쉽게 얘기하면 대박 난다 그 얘기고, 그리고 이거는 아시아가 리드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가. 리프사가 맨날 아시아 되게 강조하잖아. 아시아의 주요 고객들 50%가 아시아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시아 지역이 리드할 거라고 그 얘기를 또 했네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간 문구도 재밌어요. 세계질서 재편성의 의미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블록체인 사용해서 약간 재편성 될 거다 약간 이런 의미로도 얘기했는데, 애쉬가 마약을 했나? 원래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이 친구가 좀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직설적으로 막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느낌은 원래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번 인터뷰 되게 직설적으로 뭔가 뭐 출마하나요? 선거에 출마하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참 재밌어요. 우리가 약간 진짜 귀 기울여 듣고 싶어질 만한 그런 식의 얘기들은 다 했죠. 향후 2년 이내 날아갈 거다. 떡상할 거다. XRP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리프사가 잘 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리프사의 목적은 XRP를 가치 있게 만든 거니까 뭐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시아가 리드할 거다. 다시 재편될 거다. 블록체인 사용해서. 재밌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담아두진 마세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애쉬가 무슨 예언가도 아니고 애쉬가 말한다고 뭐 다 이뤄진 건 아니잖아요. 그냥 리플사의 이 디렉터 중에 임원급인 디렉터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 정도로 참고하십시오. 미래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머니그램이 DT 관련돼서 본인들 성장이 잘 되고 있다라고 트윗 하나 남겼어요. 보시면은 미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이 국제 송금이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T 작업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US 아웃바운드죠. 미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거. 당연히 ODS 쓰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고 있겠죠. 그래서 머니그램 얘기할 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머니그램 통해서 확인해야 될 건 진짜 숫자입니다. 숫자. ODA 사용을 통해서 머니그램이 기존과 ODA를 쓰지 않을 때와 비교했을 때 어느 실적을 냈는가, 어느 정도의 실적을 냈는가 이런 게 중요했죠. 영업이익이면 영업이익, 그리고 재무 건전성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효과를 받는지. 그러니까 프리펀딩 할 돈을 줄여도 되잖아요. 오디에 씀으로써. 그래서 그 돈을 뭐 다른 데 투자해서 얼마나 효과를 봤다던가 이런 숫자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올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야겠죠. 지금처럼. 지금 너무 추상적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일본 기사거든요. 그 빅뱅이라고 그 일본에 있는 거래소에서 내놓은 기사인데 출처가 지금 보시면은 블록크립토닷컴이거든요. 거기 말에 따르면 우리가 궁금해했던 거 역시나 예상대로 이 기사에 따르면 이렇다고 합니다. 그 마켓 디벨로먼트 피라고 시장 개발 수수료 받았잖아요. 모니그램이 받았는데 그거를 XIP를 받자마자 팔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원문 기사는 요거예요. 3월 16일 날 나왔네요. 받자마자 판대요. 홀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받자마자 팔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터뷰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홀딩 한 게 아닌 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 SEC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는 이제 XIP를 이제 그런 식으로 회계 처리상 이렇게 잡았고 갖고 있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즉각적으로 팔았다고 하니까 뭐 인터뷰 내용이 진짜 거짓 소설이 아닌 이상 사실 이런 얘기는 소설 쓰긴 힘들겠죠. 여지가 없는 거죠. 해석의 여지가. 인터뷰하고 인터뷰 딴 그 답변을 그대로 기사로 낸 거기 때문에 약간 뭐 중의적인 표현을 갖는 그런 거를 기사로 내면서 다른 의미로 변질됐거나 그러지 않을 내용으로 보이죠. 그래서 머니그램은 홀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머니그램이 직접 답변을 한 거니까. 받자마자 팔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확인된 거는 리프사가 인센티브를 XIP로 준 건 맞아요. 이걸 통해서 확인됐어요. 머니그램이 답변했으니까. 다만 계속 홀딩하고 있는 게 아니라 팔았다. 요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어제 오늘 뉴스들 다 확인을 했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Q&A 시간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나 기타 등등의 내용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